알고 걷는 길 모르고 걷는 길 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금요기획 시간에는요, 지난 2일에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법, 줄여서 금융실명제법이 도입된 지 21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지 되는데요. 금요기획 을 이어가기 전에요. 3부 저희 시작을 했고 금요기획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퀴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일컫는 말인데요. 한자로 유객, 놀러온 손님이라는 뜻을 가진 중국어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라커, 2번 요커, 3번 뉴요커. 당첨이 되시면은 오페라 돈까를로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은 YTN 라디오의 앱 예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지난 2일이죠.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법, 줄여서 금융실명제법이 도입된 지 21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됐었으면은 차명계좌 같은 것들은 법적으로 금지가 된 것이 아니었나 했는데 비로소 이번에 오는 12월부터였죠. 차명 금융계좌 보유가 사실상 완전히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금융계좌를 차명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자금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또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금지를 하게 되면 불법 자금도 차단을 하고 지하경제에서 돌아다니던 돈도 잡아서 국고로 들여오고 세수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동안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선의에서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또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한양대 경제학부의 강임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또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실명제 개정안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짚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강임호 교수님께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네. 탈세를 할 목적으로 이제 차명 계좌를 만들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이름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나 또는 빌려준 사람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기존의 법률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처벌 수위가 올라가서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식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차명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실제로 계좌 명의자의 돈으로 네.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상대방의 명의로 돈을 맡겼을 때 더 이상 그게 내 돈이 아니고 오히려 명의자의 돈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예. 이제 법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명 계좌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금융실명제를 했어도 여전히 차명 계좌를 갖고 거래가 된 것들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필요에서든지 자기 명의를 좀 숨길 네.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차명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돈이 많아야지 이런 차명 계좌도 갖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안 교수님, 이게 도입된 지 21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1993년이죠. 김영삼 대통령 네, 때. 예. 그때 이제 금융실명제라고 해서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대폭됐어요. 네. 왜 이렇게 묵어 있었던 거죠? 예, 사실은 금융실명제 당초 도입할 때서부터
약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 이게 경제 성장이 안 된다. 뭐 그런 논리. 또 이해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죠. 네. 그다음에 금융실명제가 된다면 또 부동산 투기로 돈이 몰려간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 주장 기억나요. 예. 하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제 과감하게 실시를 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반쪽 금융실명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 사회 민도나 어떤 수준으로 봐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자기 회사의 종업원 명의로 예금을 하고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우리 법규범으로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네. 그래서 반쪽짜리였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삼성 비자금, 세월호도 있었고, CJ, 예.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네. 또 태광그룹, 또 이번 세월호 네. 이 사건 보더라도 어떤 큰 대형 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지탄받는 사건 뒤에는 거의 대부분 이 자명 계좌가 있어서 네.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금지를 하고 우리 경제를 정상화 좀 시켜야 되겠다. 뭐 이름하여 뭐 거창하게 이름 붙이면 경제 민주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사회 정의를 구현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도 우리나라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1년, 2년 전부터 국회에서는 이걸 많이 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은 이유로 네. 이번에 개정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1993년에 됐던 게 반쪽짜리가 아니라 거의 뭐 한 10 내지 20% 정도만 실명제였던 건가요, 그럼? 뭐 이름하여 반쪽인데 예. 왜냐하면 사회의 큰 부정부패의 대부분이 차명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하여 반쪽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1993년도에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네. 우리 경제에 참으로 많이 투명화라든지 네. 그런 점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런 큰 사고들도 그랬고 아까 강희모 교수님 얘기를 하실 때 보니까 실소유주의 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차명계좌에 넣었던 건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소송이나 붙거나 그랬으면은 차명에 있는 돈이 이 계좌의 주인의 돈이 아니라 딴 사람 돈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기도 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네. 제가 정확한 사건 성격이 기억이 안 나지만 2000년도에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실소유주 돈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2009년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 계좌의 명의자 소유로 인정을 대법원에서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이게 사인식이 변하면서 명의자에 대한 그런 권한이 이제 증가했고 네. 차명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의식이 조금씩 반영되었다가 네. 요번에 이제 법제화를 거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완전하게 그러면 차명 계좌가 차단이 되는 건가요? 이번 개정안으로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까 좀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쭉 우리 사회가 대법원 차명계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초 법을 만들 때는 예견을 못했다가 네. 대법원에서 이제 아니다. 이것은 그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어쩌면 대법원에서의 판단 때문에 차명계좌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한 그런 실소유주와 맞습니다. 계좌 소유자의 불일치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계속 아니다. 그것은 명의자 돈이 아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한 2008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아니다. 명의자 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될 수 있다. 예. 이번 법률 안에서는 명의자 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법률상 용어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일단 명의자 돈으로 하되 반대 입증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아닐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이제 또 어떻게 증명해내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그 반대 개념이 의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제. 네. 명의자 돈 반드시 어떠한 계약이 있었는지 불구하고 그 차명 계좌의 돈은 명의자 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제라고 하고 명의자 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추정이라는 개념도 상당한 진일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개정안이 그러면은 상당한 진일보라고는 보시고 있는 건가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단계가 거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자명계좌에 대한 문제점이 20년간 축적이 되어 왔었고 또 그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법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돈 많은 사람들이 차명계좌로 돈 관리하는 것을 방조하지만은 않겠다. 이 정도로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사회 어떤 회계 시스템, 금융 시스템, 여러 가지 과세 시스템이 그 정도까지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올라왔다 이렇게도 생각되어집니다. 네, 21년 전에 생생해요. 그때는 뭐 뉴스 채널도 몇 개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 금융실명제를 선포하듯이 이렇게 발표를 하던 그런 장면들이 생생한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도입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82년도에 시도가 있었고요. 네. 또 노태우 그 당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융실명제를 내세웠다가 대선 공약이면 87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다시 한번 이제 연기가 됐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두 번의 논의를 거쳐왔는데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논의를 거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좀 시중말로 하면은 군사작전하듯이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긴급 조치로 이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면은 그냥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긴급 명령이죠. 명령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금융실명법을 국회에 올려놓으면 당시 수준을 봐서 아마 논의 과정에서 또 뭐 여러 가지 편가리가 나오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1년간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도중에 이제 많은 돈들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또 다시 이제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현금화한다든지 지금 5만 원권이 부족하듯이 5만 원권.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아마 긴급 명령으로 법률 대신에 긴급 명령으로 하고 그 뒤에 다시 이제 법률안으로 다시 또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82년에 그때가 있었던 게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죠. 대규모 어음 사기 사건. 그것 때문에 금융실명제의 움직임이 있었다가 87년 대선 때 한번 공약으로도 나왔는데 잘 안 됐다가 93년에 그랬는데 또 21년 만에 차명 계좌에 대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두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역사가 너무 길어요. 82년에 태어났으면 이게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 이게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도입이 돼서 그랬었고 근데 차명 거래 자체는 허용이 됐잖아요.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내 통장은 내 이름으로 라는 정도였지 이 차명 계좌에 문을 열어둔 것은 아무래도 이 재벌들의 반대가 심했었기 때문일까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차명 계좌 이전에 가명 거래가 있습니다. 가명도 가능했나요? ADC.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또는 노숙자 이름으로서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명의를 하는 것. 허명거래, 가명거래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거는 주민등록증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지도 않고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허명거래. 그것이 이제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차명거래가 있습니다. 차명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내가 잠깐 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실명거래는 진짜 내가 내 것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차명거래가 그러면은 왜 그 당시에는 허용이 아니고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에서 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규정을 안 해놨을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러합니다만은 친인척 명의로 예금을 계좌를 여는 것 자체가 썩 그렇게 범죄시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제 법 의식이 그랬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뭐 YT는 안 그랬지만 다른 방송국에서 금융 절세 상품 한다라고 했을 때 다 2천만 원 이상은 종합과세 되니까. 그러니까요. 공중파 방송에서도 남편 명의로 2천만 원 예금이 얼마 있으면 부인과 쪼개라.
사실 이게 차명계좌거든요. 그 재테크 방법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되는 건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네. 해서 그게 이제 법의 그 당시 수준으로서는 어떻게 제어할 바가 없었고 네. 일단 어떤 금융 실명화의 첫 번째 단추를 꿰다. 네. 그 정도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차명으로 거래하는 목적은 대부분 불법적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일반하기 어렵나요? 상식적으로 네. 또는 대부분 불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생계형 차명,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은행에서 그 고모 이모 이름으로 하면은 이자율이 세금이 좀 약간 낮아지고 조금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그런 생계형 차명을 빼고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내 돈을 저쪽 상대방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상 없어 보여요. 생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그 돈을 찾아가서 사라지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위험을 무릅쓰는 거니까 차명계라는 것 자체가 대체로 불법적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금도 이제 좀 줄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강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어떨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돈의 출처를 묻지 않는 게 가장 경제적인가요? 가장 어째 이제 마음속으로는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걸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은 스위스의 그 비밀주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고는 좀 다른가요? 또 그러니까 잠깐 스위스 이야기를 잠깐 접어두면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싼 가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 만약에 불법이 아니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오히려 고객을 쫓아내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스위스의 계좌를 드는 거는 대개 그런 계좌들이 아니었나. 스위스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스위스가 이제 해온 것인데 최근에 이제 많은 비밀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계좌의 내역을 개방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하여튼 재정 위기가 막 불거지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새는 돈을 다 잡아야겠다 해서 스위스도 결국 비밀주의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죠. 한 10여 년 동안 있었죠.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또 돈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전부 조세 피난처에 있고. 근데 미국의 입장에 보니까 조세 피난처에는 이해하겠는데 누가 얼마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미국 세법은 사실은 과세하려면 과세관청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을 못 하니까 스위스를 닥달을 했죠. 여러 가지 압박을 주어서 결국은 스위스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왜냐하면 자기 스위스에 있는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고객들을 뺏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이 탈법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그것만 보내주겠다라고 하다가 OECD를 비롯한 여러 데에서 하도 압박이 심하니까 이제는 일단 탈법이 입증되면 다 보내주겠다까지는 돼 있고요.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차명 결의가 불법이다.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왜 차명을 만들까? 예를 들면 우리 친인척 간에 이거 차명이야 아이들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금도 용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삼촌이 조카 등록금 대주는 걸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제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은 비자금 때문에 아마 이게 차명 계좌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비자금이 없는 사회는 너무 좋겠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비자금이 필요하다고는 아마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자금이 있으면 사회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오히려 아직까지, 탈세는 예. 그 다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비자금을 이용해서 경영을 잘 해가지고 회사가 잘 키우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의 부산물로서의 탈세가 네. 있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강희모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은행도 이제 돈의 출처가 밝혀지면은 다들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 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비자금 조성이 안 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뭐 경제가 개발 도상에 있으면 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도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차명 계좌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네. 실제로 그런 필요성도 이제 있는데 그 경제가 굉장히 선진화가 이제 되었고 지금 이제 비자금으로서 어떻게 그 기업 경영을 잘해보겠다 이런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그런 용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네. 이제 안 해야 되지만 대부분 보니까 이제 그런 비자금이 조성되면은 불법적 용도로 네.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변명도 이제는 안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어 놨다가 뭐 아들에게 갑자기 그냥 물려준다든지 뭐 정치권으로 흘러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던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좀 지하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들을 양성화시키고 이런 것에는 다 도움이 된다고 두 분 다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게 경제 선진화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생경제 지금 금요기획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의미 그리고 파장에 대해서 한양대 경제학부의 강희모 교수,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잠시 후에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들이댈 이유는 잣대로 예. 들리지만. 지금 저희가 마이크 밖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토론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한양대 경제학부의 강희모 교수,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와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선의의 의도로 차명 계좌를 만드는 것이란 무엇이냐, 이 유권 해석이 있느냐라는 것이었거든요. 안창남 교수님.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선의의 반대말은 악의가 되는 것인데 네. 차명 계좌가 선의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은 법률 용어상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고 그냥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또는 통념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우리가 묵인해 준 거래다. 네. 그렇게 관행적인 거래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이지 선의의 차명 계좌라는 말은 네. 어감상뿐만 아니라 법률상 옳지 않은 정치인들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비자금 사건 때도 이게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임원들이 뭐 선의로 이건희 회장한테 빌려줬나요? 예. 예, 그거는 뭐 네. 기본적으로 경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선의와 네. 악의를 떠나서 예,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그렇죠. 예, 자기가 예. 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준 거지 뭐 선의라고 보기는 그건 좀 애매한 표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행적으로 이렇게 회장 돈을 많이 이렇게 놔뒀던 것 같아요. 금융 계좌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놨다가 나중에 다시 가져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런 거래에 있어서 세금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있죠. 네. 뭐 아까 제가 말씀하신 뭐 삼성 같은 데서 만약에 네. 회장님이
해라, 관리해라. 임원, 예. 종업원이 아니고 임원한테 네. 빌려달라 했을 때 빌려주지 아니할 임원이 과연 어디가 있겠는가 싶기도 예. 하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세금 문제가 되게 네. 되는 것이죠. 예. 세금 문제가 차명으로 예금이나 차명이나 주식으로 있을 때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종합과세가 네. 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예. 하고 또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일정 퍼센트가 올라가면 과점주주라고 해서 세금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네. 그런 부담을 지어주는 건데 그것을 회피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현재 그러면은 지하경제라든지 지하경제와 연결된 네. 차명이 얼마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숫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죠? 국세청에서 예. 스스로 조사를 해보니까 파악한 것만 약 한 5조 원 정도 될 것 같다. 5조 원.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연구기관 자체에서도 예. 대부분 그 정도가 되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뭐 불법 뭐 어떤 거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저축은행 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도 예. 약 80% 이상이 전부 다 차명 계좌로 돈이 들어가더라. 이런 것. 네. 또 OECD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예. 비율을 계산할 때 투명화율을 계산할 때 약 24% 내외가 이게 불투명하다. 경제 네. 거래 중에서 네. 그런 걸 계산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차명 거래가 있으면서 네. 동시에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있는 돈은 네. 제법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5조 원, 24%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결국은 비자금일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차명 계좌에 있는 돈들이요. 이거를 확인을 누가 해야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처벌은 누가 어떻게 하고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좀 분명히 했으면 싶어요. 강 교수님. 예, 실제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네. 차명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특별한 경우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하지 않나요? 서류? 예, 서류상으로는요. 이제 의심이 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한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금융정보분수원이라고 했어요. FIU. 네, FIU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정보가 집결되었을 때 네. ABCD 은행의 계좌 거래를 보니까 A와 B는 차명으로 이용이 된 것 같다. 네.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뭔데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금융기관 직원이나 그 입장에서는 네. 100%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예.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의심이 돼서 FIU에서 이게 이제 불법 차명 계좌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은 이걸 그럼 검찰에 넘기나요? 아닙니다.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금융기관에서는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자기들이 스스로 차명 계좌를 예금을 이렇게 자기들이 유도해서 자기 은행의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유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FIU가 이걸 파악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체가 예. FIU에 올라가면 네. FIU에서 종전에는 이제 검사가 네. 그중에서 이 자료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과세청 나눠줬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자기의 과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적기에 입수하기가 곤란했죠. 국세청을 말씀하시는 국세청에서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FIU를 개정을 하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의심 거래는 네.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에서 FIU로 금융정보부서로 보내주고요. 네. 그다음에 고액 현금 2천만 원 이상은 네. 또 의무적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 거래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자기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다 웬만한 것은 다 FIU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FIU에서는 과세 자료를 통보를 어떤 자료를 통보해야 되냐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보내도 괜찮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건 사생활 보호다. 이것은 과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위원회에서 통과한 자료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요? 민간인도 있고 판사님도 있고 예. 검사님도 공무원도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관세청, 국세청, 뭐 검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조사를 더 하고 네. 처벌을 하게 될 텐데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가요? 네, 예. 검찰은 이제 아무래도 범죄 수익이 네. 되는 것이고, 예. 검찰이나 경찰은, 그다음에 국세청이나 관세청은 이제 조세 포탈이 있게 되는 예.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조세 포탈범인가, 네. 단순하게 세금을 누락했던 것인가, 네. 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상당수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세금만 내고 조용히 끝나게 되고 네. 정말로 마약이라든지 어떤 예. 범죄라든지 정말로 고의적인 악의적인 어떤 그런 탈세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 지금 말씀하시는 처벌을 가능한 것이죠. 세금 말고 다시 네. 조세범으로 처벌까지 하는 것이죠. 그 처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극히 예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세 포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기업 총수, 재벌 기업의 회장이 내 돈을 좀 불법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금을 좀 세탁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거 검찰에서 그거를 처벌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나 수위가 돼요? 네, 수위가 제법 많죠. 네. 2년 이상 이게 징역형에 예.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뭐 대기업 회장님들 이것 때문에 가신 분들 있나요? 예, 최근에는 많이 구속이 됐죠. 예. 아까 좀 말씀하신 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될 경우에는 네. 종전에는 과세관청에서 예. 세금만 내면 그냥 이렇게 거기까지는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예. 과세관청에서는 처벌을 어떻게 하는 거니? 검찰한테 고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고발 사건을 받은 검찰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현재는 그것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에서는 이게 뭐 차명 거래인지 차명 계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금융사에서는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주소라고 이제 입력을 네. 했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이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가봐야 됩니다. 네. 뭐 어디 빌딩 2층이다. 예. 가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안 삽니다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의무까지가 사실상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이 고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예.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자금 세탁 또는 조세 포탈 뭐 네.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예. 금융기관에서 이제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속아내는 그런 룰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성실하게 적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본인 확인을 충실히 했는지 그다음에 이 금액이 돈을 어떤 아주머니가 뭐 1억을 가져와서 갑자기 개금을 네. 해달라 그랬다. 예. 가중주부인데 네. 아이고 이 아주머니 돈이 어디 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났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그 아주머니의 평소 이렇게 씀씀이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네. 할 때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한번 이제 조사해볼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요? 예, 있습니다. 예. 그걸 안 하면 이제 처벌받게 됩니다. 네. 직원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고의적인 경우,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때 또 네. 이제 처벌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금융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거는 안 해왔죠. 큰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죠. 오히려 사실은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보다는요.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기업에서 한 예를 보면은 금융기관이 알게 모르게 네. 좀 눈 감아주거나 하는 거 없이는 그렇게 이제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권 계좌나 예. 또 어떤 은행 계좌나 네.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 은행의 도움 없이 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알고 했을 또 은행 자체가 연루된 원래 예. 은행의 자금을 그렇게 관리한 예.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은행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은행 직원들이 일반인들을 보고 어떤 의심을 가지는 그 자체는 사실은 그 자체도 중요한데 네. 의무이고 중요하지만 오히려 은행이 그것을 어떤 묵인했다든지 네. 적극적으로 밝혀야 될 사람의 의무를 소홀했다는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아주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문득 그런 것도 떠오르네요. 지금 금산분리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다가 싹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얘기를 할 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갖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원칙론까지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재벌들의 돈 관리를 계열 금융사에서 해주지 않겠어요? 안 교수님? 법사원은 공범 관계죠. 네. 강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사실은 금산분리인 상태에서도 그게 이제 은행의 유인이라는 것이 돈을 벌자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눈을 감으면 또 많은 돈이 벌리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외국도 큰 은행일수록 그런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유주가 같아버리면 사실은,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의 주인들에 대해서만 너희가 돈을 이런 식으로 흩어놨지, 다른 사람 계좌를 빌려서 해놨지 이렇게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걸 진짜 같이 공모를 해준, 도와준 은행들, 금융사들에게도 상당히 좀 엄벌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공범으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금산분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융거래법, 이번에 이제 실명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 계좌로 추정되는 그런 경우에만 됐다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안창남 교수님. 그러면은 편법이 또 새로운 편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법을 가만히 읽어보면 불법 재산의 은닉 이건 처벌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금 세탁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조직 폭력 배달 이것도 처벌해야 되고 강제 집행의 면탈 이것도 남의 돈을 갚지 않거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 이것도 마땅히 이건 해야 되지만 이 이제 법에 다 이걸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법률 조항에 그의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밖에 탈법 행위 이렇게 돼 있어서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이걸 다 열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개정안이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더 개정을 해서 그의 밖에 탈법 행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열거를 해준다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아직도 개정이 됐지만 차명계좌가 아직도 횡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구심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강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 좀 이번 개정안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실명제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93년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선진적으로 또 도입을 했는데 이제 보완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93년도에 이제 실명으로 했을 때 차명을 허용할까 말까 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그때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차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의 성공을 일단 봐야 되니까 차명으로 이제 테러를 터준 그런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한 10년 후에 이제 93년이면 한 2003년 정도에 차명 계좌에 대해서 좀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20년째 안 나오다가 2008년 9년 하면서 어떤 묵은 비리들이 기업들이 이제 비자금을 그쪽으로 한 게 계속 차명으로 터져가지고 차명이 마치 이렇게 큰 원인처럼 이렇게 보인 건데 그게 이제 선제적으로 또는 우리가 법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요번에 이제 어렵게 20년이 지나서 이제 차명을 법적으로 이제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됐지만 사실은 이제 법조항에 보면은 탈세 및 불법 재산 은닉 목적으로
차명을 만든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제 이게 나는 뭐 차명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 그냥 선의의 목적에서 그러니까 뭐 동창회 예. 통장이다 뭐 예.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차명이 조금 예전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될 소지가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5년 내지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네. 또 이제 차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 선의라는 것도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도 이제 네. 좀 바꿔가지고 예.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뭐 8천만 원 있는데 그 예금보호법을 적용받으려고 4천만 원짜리 2개로 네. 고모 이름으로 하나, 이모 예. 이름으로 하나 했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고모, 네. 이모는 사실은 이제 그 선의의 차명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도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좀 하다가 5년 정도 지나면은 차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전문가이신 안창남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부부의 그 이름을 뭐 나눠서 이렇게 낸다든지 방금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고모, 이모 이름까지 빌려서 하는 게 법을 어긴 거는 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긴 건가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각 개인 단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예. 예. 남편은 남편 이름으로 소득세를 내야 되고 네. 부인은 부인 명의로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남편 돈을 부인과 이렇게 이렇게 공유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전업주부인데 네. 이제 뭐 남편이 번 돈을 당신에게 반을 준다는 의미로 이러면 또 선의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은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문제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예, 해야지 될 문제인가요? 그때 문제고. 예. 네, 어쨌든 번 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지 된다. 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넣어야지 된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야 된다.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이다. 네. 라고 일단 좀 봐야지 되겠군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것들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차명 계좌를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적용이? 예, 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네. 이렇게 시행일자가 되는데 예. 일단 5월 1일자에 국회가 통과했으니까 일단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이 공포를 이렇게 합니다. 네. 예. 공포한 날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게 시행되다 보니까 네. 지금 5월 달이니까 아무리 봐도 이송이 되고 하다 보면 2015년 1월 1일서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 이제 문제가 네. 2015년 1월 1일 이후 차명거래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 처벌 조항이 나와 있는 게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건 예. 나와 있는데 네. 2014년도 이미 차명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2015년 가봐서도 이게 어차피 차명계좌인 거라 네. 이건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법 논리상 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는 소급 처벌은 소급입법에 따른 처벌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돼 있어서 현재 차명으로 돼 있다가 2016년에 발각이 됐다 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런 것도 좀 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네. 요번에 법이 그 기존의 조항들을 기반으로 하고 예. 지금 대부분 판례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5천만 원 5년 이하 이게 조금 강화된 예.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차명 계좌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설이 돼 있다면은 네. 이제 이 법이 없어도 사실 기존 논리로 다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요. 예. 예.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다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있었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판결을 할 때 더 네.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기존 법만을 적용하더라도 네. 이 법에 비추어서 더 강하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지금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그 안 교수님 말씀이 네. 맞고요. 예. 이제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맡기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국민적인 어떤 의식이 바뀌어야지 될 것이고 돈을 가진 자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는 보시는 거죠, 두 분? 저는 이제 이게 이 법이 굉장히 새로운 게 아니라 네. 기존의 어떤 법을 기반으로 하고 예. 법칙을 약간 강화하고 그다음에 차명을 받는 사람에도 네. 처벌을 할 수 있고 이런 약간 강화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더
좀 추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갈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교수님. 예, 뭐 혹자는 뭐 이 차명계좌 금지하면 경제가 안 살아난다, 경기가 안 살아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사실은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갔고요. 예. 설사 비자금으로 경기가 살아난다, 네. 어디가 살아날까 하면 사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 네. 유흥업소, 고급품들, 뭐 예.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뭐 옛날에 뭐 잘 살아보세요 시대가 예. 아니고 야 뭐 앞으로 이제 바르게 살자. 이 시대가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아니라고 예. 생각하고요. 오히려 양극화를 더 강화시킬 수 맞습니다. 있는 예.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 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시고 내 계좌를 가지고 잘 거래를 해야지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원칙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양대 경제학부의 강희모 교수 그리고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와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경제 퀴즈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2번 요우커였습니다. 돈가를로 티켓 당첨자 7322번 4207님 그리고 6520님 세 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돈가를로 티켓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